안녕하세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불우했던 가정사가 하나 있어요. 저는 형편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남동생만 챙기던 부모님 아래에서 서럽게 자랐죠. 교복도 전부 물려받아 입었고 우유와 신문 배달에 중국집,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갔고 운 좋게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하면서부턴 저를 돈줄로 알던 부모님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했어요. 늘 그런 집안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겼던 동생과도 당연히 친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습니다. 반면 제 친부모처럼 절 막대하던 시모도 만나게 됐었는데 그런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엔 월급을 통째로 내놓으라던 부모님의 강요에 이러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겠다 싶어 크게 반발한 후 아예 독립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솔직히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을 땐 이런 특별한 인연이 될 줄 몰랐던 게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생산직에 다니던 저와 달리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와는 좀 비교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게 사실 중학생 때 절 짝사랑했었다며 자꾸 돌진을 해오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너는 집이 얼마나 가난해서 맨날 그 어린 여자애가 알바를 하고 다니나 싶어서 좀 불쌍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널 좋아해서 계속 널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어린 소년의 풋사랑이었지. 그렇게 남편과 연인이 된 후 남편은 제 가정사를 듣고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어울리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연애하는 동안 야간대 졸업장도 땄었죠. 그렇게 남편을 좋아했지만 남편의 청혼만은 거절했었는데 저는 부모님 문제 때문에 계속 망설였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의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났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달리 학벌도 별로고 대기업이라도 생산직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엉망이었으니까요. 스스로에겐 당당했지만 남편의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자꾸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지 않을 거면 언젠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끝내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해준 거 하나 없던 부모님이 제 결혼을 빌미로 온갖 명품에 보석에 동생의 목까지 너무 과한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결혼식은커녕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요. 전 이대로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단호히 가족을 끊어냈었죠. 전 중학생 때부터 알바한 돈마저 내놓으라는 두 분 요구 다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두 분이 낳고 키워주신 은혜를 다 갚고 나니까 이젠 두 분에 대한 원망밖에 안 남게 됐네요. 전 아무것도 못 들어드리니까 앞으론 그렇게 예뻐하던 두 분 아들만 보고 사세요. 망할 거? 이래서 기집애들은 낳아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 어디 부모 버리고 잘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부모님과 절연한 상태로 시댁에 첫인사를 드렸을 때 전 어쩔 수 없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정을 잘 설명하며 끝까지 어깨를 피려 노력했죠. 전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에휴, 부모가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한다니. 그때 역시나 절 탐탁지 않아 했던 시모와 달리 시아버진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에휴,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 마음에 얼마나 큰 구멍이 패었겠어.
그래도 걱정 마라. 이젠 우리가 네 텅 빈 마음을 차근차근 메워주마. 온전하게 메워주지 못해도 시부모도 부모인데 부모란 이름 달고 너를 아껴주면 조금은 새살이 돋아나겠지. 그 말을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좀 불편했지만 시아버지께 크게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았던 절 위해 시아버진 제 손을 잡고 입장까지 해주셨죠. 시아버진 그렇게 제가 평생 허기져했던 부모의 사랑을 처음부터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후 저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던 시댁을 자주 찾아가며 시댁의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까지 아들만 둘이었던 시아버진 딸 같은 며느리가 자주 오니 집이 다 환해진다며 좋아해 주셨죠. 자취할 때부터 음식 솜씨 하나 좋았던 전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아예 장을 봐서 시댁에서 음식을 해드릴 때도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진 제가 해드린 쭈꾸미 볶음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는 세계 최고다. 아, 유명 레스토랑들은 다 모아놔. 우리 며느리 스카웃에서 모시고 좀 안 가고. 그렇게 맛있으세요, 아버님? 그럼. 맛있기는 무슨. 넌 무슨 쭈꾸미를 이렇게 질기게 볶았어? 양념도 맵고 짜고 이 귀한 식재료들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놨네, 쓰레기를. 어머님은 입맛에 잘 안 맞으세요? 어머님께서 저번에 너무 싱겁다고 하셔서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본 건데. 내가 언제? 넌 잘하면 다 네가 잘난 덕이고 못하면 내 탓이냐? 어디서 어른 말에 말대꾸야, 말대꾸가.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반면 시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처음보다 절 보는 시모의 눈초린 날이 갈수록 냉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키워주신 어머니고 아버님도 너무 좋아했으니 어떻게든 시모와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생트집을 잡거나 못되게 행동할 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계속 막아줬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나보다도 쭈꾸미를 얼마나 더 먹은 것 같은데 왜 잘 먹고 트집질이야? 그럴 거면 먹지 마.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두 분 생각해서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불쾌하죠. 내가 얘가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먹어주는 거지. 배려라고 배려. 배려는 무슨 며느리가 진짜 고생한 줄 알면 미안해서라도 고맙다. 맛있다는 말만 해줘야지. 당신 이렇게 착한 애한테 왜 맨날 못되게 못 굴어서 야단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시모는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제게 못되게 굴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모는 저와 밥을 먹을 때면 저 들으라는 듯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놨었어요. 에휴, 내 팔자야, 내 팔자. 내 친구 며느리 무려 의사라던데 내 며느린 공순이네, 공순이야. 어디 가서 창피해서 자랑도 못해. 우리 며느리를 왜 창피해? 맞아요. 제 아내를 왜 창피하세요, 어머니? 저희 아내 무려 대기업 직원이에요. 저랑 똑같이요. 넌 귀엽고 또 네 처편만 들지? 왜 너랑 얘랑 똑같아? 쟨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의 공순이고 넌 명문대까지 졸업한 그 뭐냐? 화이트 칼라 그건데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키고 귀하게 키웠는데 진짜 고작 공순이 며느리가 뭐야? 창피하게. 시모는 툭하면 절 공순이라고 부르며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는 대기업 직원으로까지 키워낸 장남을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에게 장가 보낸 게 못마땅해 했던 거죠. 대기업 직원인 남편에 대기업 연구원이던 시동생까지 자식 잘 키워낸 건 시모의 자랑거리였는데 며느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엔 시모와 잘 지내고 싶어서 참았던 저도 그렇게 참기만 하면 내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인 것 같아 언제부턴간 당당하게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비록 고졸로 성인이 되긴 했지만 나중엔 야간대도 졸업했고요. 남편처럼 화이트 칼라 못 됐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 중학생 때부터 정말 쉬지 않고 스스로 돈 벌어서 떳떳하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창피한 며느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전 예전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아주 열심히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좋은 며느리 되고 저희 남편한테도 좋은 아내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휴, 자식 돈만 노리는 부모 아래서 자랐으니 네가 지금 버릇이 이렇게 고약하지? 시애미한테 말하는 뻔세 좀 봐라. 그만 좀 해 당신. 애가 고약하긴 뭐가 고약해. 그럼 당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런 무례한 말을 듣고도 찍소리 하나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고 멋지게 살아온 우리 며느리가 난 아주 예뻐 죽겠어. 고약한 건 그런 기특한 애를 자꾸 자기 자식 아까운 것만 생각하면서 못 살게 구는 당신이야. 애들 결혼하기 전엔 이렇게까지 못마땅해 하진 않더니 왜 날이 갈수록 사람이 고약해져? 내가 뭐 괜히 그래? 내 아들이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결혼 전에야 자식이 좋다는데 어쩌겠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애가 마음에 안 차니까 자꾸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고. 내가 고작 공순이 며느리 들이려고 애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 줄 알아?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가 좋다는데 자꾸 그렇게 헛된 며느리 욕심 부리시는 거. 그거 절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헛 키웠지, 헛 키웠어. 다 키워놨더니 지 아내 편만 드는 것 좀 봐. 아휴. 또 시모는 시아버지가 이젠 없애자던 제사도 꾸역꾸역 지켜나가곤 했습니다. 시아버진 삼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셨는데 시골에 사시던 시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1년에 4번이나 되던 제사를 계속 지내셨어요. 저도 자연스레 제사를 지내려 시할머니 댁에 내려갔었는데 좀 얌체라 방에 슬쩍 들어가 빈둥거리기 바빴던 시동생과 달리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모와 저보다 더 능숙하게 제사 음식을 하곤 했었죠.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가. 힘들지? 나도 몇 번이나 힘든 우리 집사람 위해서 제사를 없애려고 해봤는데 노인네 고집이 보통이셔야지. 넌 대충 쉬엄쉬엄 하거라. 나랑 우리 아들이 재산 도사야. 시아버지와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진 시모에게도 제사일로 늘 미안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제사 지낼 때마다 그렇게 투덜대서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시아버진 드디어 제사를 없애자고 선언하시더군요. 그런데 원래 제사를 그렇게 싫어했다던 시모는 갑자기 무조건 제사를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제사를 없애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 무조건 지낼 거야, 무조건. 그렇게 시모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제사 음식을 하러 가보니 왜 시모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단번에 알 것 같더군요. 시모는 자긴 덜 번거로운 일만 하려 들면서 자꾸 제게만 힘든 일을 시키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제사 음식 가지수도 더 늘리자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시모는 저를 부려먹고 싶어서 제사를 계속 고집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진 만큼 조상님들도 더 넉넉하게 잡숫게 해야지. 아, 현식이 넌 주방에서 좀 나가.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를 못 냈다지만 난 예전부터 남자들이 주방 드나드는 거 정말 싫었다고. 얘랑 내가 다 할 테니까 나가 얼른. 이 사람 또 심술이네. 제사 좀 제발 없애자는데도 왜 싫다고 하나 했더니 이렇게 또 선미만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당신은 그동안 나랑 현식이 돈 많이 받고 살았으면서 아 왜 며느리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남자가 주방 드나드는 게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나 설거지도 일절 안 할 거야. 당신은 평생 내가 벌어온 돈 받고만 살았으면서 왜 맞벌이까지 하는 며느리한테 더 독박 집안일을 시키려고 들어?
당신 그러다 더 나이 먹으면 벌 받아, 벌. 어머니, 자꾸 저랑 아버지 주방에서 쫓아내시려고 하면 저 아예 집사람 여기 데리고 안 올 겁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여전히 제 편을 들자 시모는 약이 올랐는지 발을 쿵쿵 구르며 제게 아주 상여우가 들어왔다고 삿대질을 해대더군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저도 태연하게 이렇게 대꾸했죠. 어머님, 고씨 집안 제사니까 고씨들 손으로 정성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요샌 주방에도 안 들어오는 남잔 밖에서 인기 없대요. 도련님은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요? 뭐야? 가방끈도 짧은 게 지 편 많다고 혓바닥 놀리는 법만 날이 갈수록 늘어선. 너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니? 어? 왜 괜히 갑자기 네 시동생은 들먹여? 이렇게 시모의 검은 속은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집안 행사다 생각하며 저는 시댁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시모만 아니면 남편과 시아버지와 둘러앉아 음식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거든요. 시동생이야 방에 들어가 있거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던 날도 많아 어차피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죠. 보기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진 않았지만 시아버지도 저놈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며 한숨만 푹푹 쉬셨고 남편도 저놈은 포기한 지 오래라기에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에게 시모는 저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우리 원장님 오셨어? 일하고 오느라 많이 피곤하지? 물 마실래? 아니면 오렌지 주스 줄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동선, 무려 피부과 원장으로 집안도 좋고 시모가 바라는 대로 멋들어진 직업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동선 혼수를 해간 시동생을 대신해 친정에서 번듯한 아파트까지 신혼집으로 마련해줬죠. 그랬으니 시모는 저와 동서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비교까지 해댄 겁니다. 시동생 내외는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고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와서도 제사 때든 명절 때든 음식하는 데는 전혀 손도 보태지 않았었는데도요. 동선 그저 편하게 들어누워 가족들이 다 해놓은 음식을 집어먹기만 좋아했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출해요. 그래? 예, 큰애야. 너 지금 만들고 있는 전들 좀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내와봐라. 식은 거 말고 따뜻한 걸로. 형님, 집에 식혜 있죠? 저 목마르니까 그것도 좀 같이요. 시모가 저와 자신을 편애하는 걸 잘 알고 있던 동선, 제게 살살 눈웃음을 치며 명령까지 하곤 하더군요. 동서가 음식을 돕지 않는 거야 마음엔 들진 않았어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거든요. 시동생도 원래부터 하지 않던 일을 남의 집 딸이었던 동서에게만 강요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항상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고맙다 하며 동선 포기하셨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게 무례하게 구는 것만은 참지 못하겠기에 저는 동서를 따끔히 혼냈습니다. 동서, 동서는 손윗사람인 어머님 아버님하고 나랑 우리 남편까지 다 일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참 무겁네. 그래, 눈치도 없이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뭐 서방님도 똑같으니까 내가 굳이 싫은 소리 안 할게. 그런데 원장이다 보니까 평소에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건방진 건가? 가족들이 힘들게 해놓은 음식에 숟가락만 얹고 싶으면 적어도 숟가락 정도는 동서 손으로 올려야지. 3살 배기 애야? 먹고 싶은 음식도 직접 못 가져다 먹게? 동서 피부과 직원들 고생이 얼마나 심할지 알만하다, 알만해.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사업도 그리 오래 못 가는 거야. 또 한 번만 더 버릇없게 해봐, 어디? 동선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대신 시모가 역성을 들었죠. 예, 공순인 네가 왜 작은 애보다 위야?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 해오고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한 애가 어디서 감히 둘째한테. 너 당장 사과 안 해? 사람이 건방지고 무례한 거랑 결혼할 때 뭘 해왔는지
직업은 뭔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방엔 여자만 출입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동선 여잔데도 왜 주방엔 근처도 안 오려고 한대요? 동서가 남자예요? 서방님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네 말이 다 맞아. 작은 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애초에 내가 만식이 저놈도 잘못 키웠고 남의 집 귀한 딸이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다만 감히 큰애한테 함부로 하는 건 나도 못 참는다. 야 고만 씨, 너 나와서 네 마누라 먹고 싶다는 제사 음식 네 손으로 부치던가 아니면 네 마누라 수발이라도 직접 들어. 엄한 내 마누라 열받게 하지 말고. 안 나오면 너 내가 멱살 잡고 끄집어낼 줄 알아? 어디서 지보다 더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선.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 편을 들며 시모와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동선 여전히 뺀질댔으면서도 이후 제게 함부로 굴지 못했어요. 아마 저도 저지만 시아버지 눈치를 본 거겠죠. 하지만 늘 시모와 꼭 붙어서 제 쪽을 보며 수군댔는데 그럼 전 일부러 손가락으로 귀를 후벼파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제 욕을 하나 봐요, 아버님. 이렇게 시댁에 올 때마다 귀가 간지러운 걸 보니 저 장수하겠어요. 하도 이유도 없는 욕을 먹어서. 그죠? 그럼 시아버진 시모와 동서 쪽을 돌아보며 찌릿하고 혀를 차시곤 했죠. 이렇게 동서도 동서지만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도 전 시아버지와 남편을 봐서 계속 시댁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가 너무 불편해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 제게 아예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죠. 네 시애미가 너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 그냥 한 번씩 내가 니들 보러 갈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시아버진 항상 절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 말씀 덕분에 전 시아버지를 뵈러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는 횟수를 더욱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밖에서 따로 시아버지만 만나는 걸 알고 시몬 제게 전화해 난리를 쳤지만 저는 간결한 말로 응수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지만 전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나신다면서요. 그렇게 불편한 절 왜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덜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계속 시모에게 말이야 대꾸라며 살았다지만 저도 사람이니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계속 치유해 주던 시아버지가 계셨기에 행복했었죠. 시아버진 밖에서 저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우리 귀한 며느리 하며 꼭 제 손에만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어요. 또 시아버진 남편 생일 땐 전화만 한 통 하곤 하셨으면서 제 생일엔 꼭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이거 끓이고 있다고 옆에서 네 시애미가 얼마나 심통을 부리던지 못된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래도 난 평생 우리 큰며느리 생일은 내가 챙겨줄 거다. 너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생일도 안 챙겨주셨다며? 그런 가여운 우리 며느리 미역국 많은 이 시애비가 꼬박꼬박 끓여줘야지. 태어나줘서 고맙다 선미야. 부모란 존재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 시아버지께 처음 들은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끓여다 주신 미역국을 떠먹는데 매 익숙해지지도 않고 제 눈에선 자꾸 눈물이 나오곤 했죠. 하지만 그 눈물 맛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참 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뒤 딸을 출산했던 동서와 다르게 유산을 한 번 한 뒤론 아이가 잘 찾아와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동서와 절 더 비교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시아버진 찾아오지도 않는 손주보단 우리 며느리가 더 우선이라며 제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울 때마다 절 찾아와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에휴, 난 생기지도 않은 그 손주놈이 참 밉다. 왜 자꾸 안 찾아줘서 우리 며느리를 울리니? 저는 이런 시아버지를 가슴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심장 질환으로
제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돌아가셨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오열했었죠. 아버님, 아버님. 누가 보면 제가 친자식인 줄 알았을 정도로 전 울다 까무러치길 반복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겨우 갖게 됐던 진정한 부모님을 잃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저는 시아버지 보내드린 뒤 거의 한 달은 회사에 휴가까지 낼 정도로 시름시름 앓았어요. 여보, 당신 이러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어떻게 후를 떠나시겠어. 기운 좀 내, 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버님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고. 저는 매일같이 시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쓰다듬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말대로 산 사람은 사라지는 건지 저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시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던 절 걱정해 주신 건지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돼요. 기적처럼 새 생명을 품게 됐죠. 전 이 모든 게 시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이 아버님이 하늘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저희 이 아이 정말 잘 지켜낼게요. 정말 감사해요. 한편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뒤에도 시모는 여전히 제사를 강행했어요. 이젠 시아버지도 안 계시니 시모 때문에 제가 고생할 걸 더 뻔히 알았던 남편은 정말 제사를 없애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모가 워낙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댁에 소란이 일어나면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싶어 그냥 가서 묵묵히 제사 음식을 돕곤 했었죠. 시몬 이젠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더욱 신이 나서 제게 시비를 걸곤 했어요. 저는 음식을 하다 늘 제 옆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하셨던 시아버지가 생각나 자꾸 눈물이 났는데요. 시몬은 그런 절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왜 우냐? 왜? 이제 널 그렇게 예뻐하던 네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네 신세가 처량한 것 같니? 이제 널 그렇게 감싸주던 네 시아버지가 없어서 어쩌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시애비 조상님 제사인데 네가 빠져서야 되겠어? 남편이 발끈하려 했지만 전 제가 먼저 나서서 차갑게 말대꾸를 했어요. 네, 전 아버님이 너무 그립고 이젠 진짜 부모 없는 자식 신세가 된 것 같아서 처량하기도 해요.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서 자꾸 눈물도 나고요.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신 게 하나도 안 슬프신가 봐요? 계속 저는 이렇게 눈물만 나는데 왜 어머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렇게 웃으세요? 뭐야? 아무렴 내가 애들까지 낳고 산 내 남편 그렇게 된 게 안 슬프겠어? 그럼 그렇게 그립고 소중했던 분을 괜히 절 비난하는 데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이야기뿐이어도 아버님을 항상 귀하게 여겨주시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생각해서 여겨오는 거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진즉 이 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과 제 말에 결국 시모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약올라 하더군요. 동선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시모 옆에 있어봤자 자기만 불리해지겠다 싶었는지 시동생이 들어가 있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만삭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앞뒀을 때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전 만삭이라 몸이 너무 힘들어 시모에게 전화로 난생 처음 아쉬운 소리를 했었어요. 어머님, 이번 아버님 제사요. 죄송한데 저희 나중에 따로 아버님 낙골당 찾아뵈면 안 될까요? 제가 만삭이라 너무 힘들어서요. 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다른 때 몰라도 네 시아버지 첫 기일인데 네가 참석을 안 하겠다고?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네 시애비가 널 자기 자식들보다도 더 위해줬었는데 고작 네 한 몸 힘들다고 첫 기일에 불참하겠다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건 아니지. 어머니,
이 사람도 오죽 몸이 힘들었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오지 마라, 오지 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아주 가슴을 치고 통곡할 거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서.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화를 냈지만 시몬은 계속 길길이 날뛰며 무조건 제사에 참석하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때 시모의 말처럼 시아버지가 제가 제사에 불참한다고 가슴 아파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시아버지가 자식보다도 절 더 위해줬다는 그 말이 자꾸만 가슴에 남아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 몸이 힘들다고 해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만큼은 그래도 제 손으로 직접 챙겨드리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어 결국 전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했죠. 아직 예정일도 2주나 남았으니까요. 여보, 힘들지? 이리 줘. 내가 할게. 저는 부른 배 때문에 아프던 허리를 부여잡고 힘들게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최대한 자신이 음식을 다 하려고 노력해줬죠. 시모는 만삭인 절 보면서도 거의 손도 하나 까딱 않고 비아냥대기만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때 시동생 내외는 오지도 않았었어요. 나쁜 거? 네 시애비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걸 안 오려다가 내가 난리를 치니까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와? 너 음식 좀 더 똑바로 못해? 네 시아버지가 드시고 가는 건데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거 아니야? 현식이 넌 팔푼이도 아니고 왜 제가 뭐 하기만 하면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있어? 낳아서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만 마누라한테만 꼼짝 못하면서 살고 아주 천치가 따로 없다. 어? 아버진 이런 절 보고 오히려 잘 컸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이런 몸으로라도 아버지 제살 챙기러 온 제 아내보다 아예 아버지 첫 기인데 오지도 않는다던 만식이랑 재수 씨가 더 불효자식 아닌가요? 걔, 걔넨 바쁘다잖아. 만식이는 출장은 못 뺐고 작은 앤 피부과 예약이 너무 많다는데 그럼 어쩌니? 현식이 너도 바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얘만 보냈어도 난 아무 말 안 했을 거다. 어머님, 저도 이래요. 왜 전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넌 지금 휴직했잖아. 어머님, 제가 휴직한 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삭이 몸이 힘들어서예요. 그런데도 오늘 온 저보다 아버지 첫 기일인데도 귀찮아서 출장 스케줄도 안 빼고 조절할 수 있는 예약도 굳이 조절하지 않았던 동서가 더 불효자식이 맞죠? 그리고 어머님, 그런 두 사람이 앞으로 어머니께 효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만 못되게 하세요. 저요, 이젠 아버님도 안 계신 마당에 정말 마음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 계속 고약해지는 시모에게 전 정말 가진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기일이니 최대한 참자 싶어 대신 시모에게 최후의 경고 같은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배에 엄청난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아, 여보, 왜 그래? 여보, 애, 애가 나오려나 봐. 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식은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할 때가 아니다 싶어 전 얼른 병원부터 가려고 했어요. 이놈의 진통이 얼마나 세게 왔는지 진짜 비명이 절로 나오면서요. 병, 병원, 여보, 빨리 병원 가야겠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빨리 병원 좀 가볼게요. 그런데 그런 절 보고 시모는 당황하긴커녕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사람 양만 잔뜩 올리고선 이대로 내빼겠다고? 그럼 네 시아버지 제사는? 아, 어머니, 저도 아버님 제사 당연히 지내고 싶죠.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 제사가 중요해요? 새로 태어날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지금. 산 사람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굴 가르쳐, 지금? 누구 뭐에 안 나와봤어? 어디서 엄살이야, 엄살이. 지금 진통 한번 왔다고 안 까무러쳐. 참말 말고 제사 다 끝내고 가. 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세요? 진짜 이러다 큰일 한번 내야 정신 차리실래요? 지금 애가 태어난다고요, 애가. 비키세요, 좀. 시모는 경악스럽게도 두 팔을 벌리고 아예 현관 앞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끝까지 절 안 보내려던 시모에게 기가 차서 마구 소리쳤어요. 결국 전 제 손으로 119까지 불렀죠. 여보, 아무래도 당신 차보단 구급차 타는 게 더 낫겠어. 그래야 이동 중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도움을 받지. 안녕하세요. 거기 119죠?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제 몸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제가 119에 전화하자 시모는 갑자기 제 뒤통수를 퍽 하고 후려치더군요. 그리곤 씩씩대며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임이 말을 우습게 여겨? 내가 제사 다 끝내고 가라고 했어, 안 했어? 지, 지금 저 때리셨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제가 그래도 아버님 봐서 어머님 댁에 앞으로도 교류는 하고 살려고 했는데요.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요. 지금 출산하려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독하게 구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사 그까짓 거 어머님 혼자 지내세요. 산 사람한테 먼저 잘해야지. 돌아가신 분들 백날 위해 봐야 어머님 옆에 뭐가 남나 보자고요. 당신, 당신도 이젠 선택해. 어머님을 선택하려면 그냥 여기 남고 나를 그리고 애를 선택하려면 나랑 같이 구급차 타는 거야. 알았어? 난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이딴 취급받곤 절대 당신이랑은 못 살아. 저는 그런 시모에게 분노가 폭발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연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눈을 까디집으며 시모에게 등을 돌려버렸죠. 어머니, 지금 제 안사람한테 손대신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어머니를 저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진즉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머니는 언젠간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애도 다 잡을 뿐이네요. 저희 집사람 말 들으셨죠? 전 당연히 저희 집사람이랑 애를 택할 거예요. 전 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좋아하는 재수 씨랑 짝짝꿍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아, 아니 얘가 지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휴,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가, 가라, 가. 여보, 당신 가니까 내가 이렇게 서럽수다. 서러워. 시모는 시아버지를 부르며 대성통곡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은 빠르게 도착한 구급대원분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태였던 전 급하게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죠. 다행히 아들과 전 아주 건강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까딱 잘못될 뻔한 절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우리 앞으로는 어머니 보지 말고 살자. 나도 이제 어머니 안 봐. 나한텐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먼저니까. 그렇게 아들을 낳고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까지 시모는 당연히 한 번도 저도 애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악담이 가득 담긴 문자만 하나 보내왔었죠. 넌 우리 집안 재앙이야. 끝내 네가 나랑 우리 장남 사이까지 갈라놓는구나. 어디 천륜까지 갈라놓고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내가 너 끝까지 저주하고 살 거야. 알았어? 남편은 옆에서 함께 그 문자를 보곤 경악을 하며 자기 손으로 시모의 번호를 차단시켜 버리더군요. 전 이젠 완전히 시모에게서 마음을 닫은 뒤라 그 문자에 상처받기보단 시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 곁에 계셨으면 분명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겠다 싶어서요. 또 분명 시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공주님이 왕자님을 낳았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하고 말하며 눈물 지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 가슴이 참 저리기도 했죠. 그런데 연을 끊고 산 지 한 1년 뒤쯤 웬일로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형, 언제까지 어머니랑 안 보고 살 거야? 그만 마음 풀고
형수님이랑 같이 어머니 좀 찾아가 봐. 싫어. 갑자기 왜? 아니, 형수님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제사 음식 좀 도우러 오라고 하시잖아. 귀하게 큰 외동딸 하기 싫은 제사 음식 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 처가에서 또 난리가 나. 진짜 우리 집사람 이러다 형수님 자리 자기가 대신하게 생겼다면서 아예 요샌 어머니 전화도 안 받아. 어머니 뵈러도 전혀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또 나한테 전화해선 왜 날 보러 안 오냐? 왜 애미는 전화를 안 받냐? 곡소리를 하시는데 나 진짜 환장할 것 같아. 얼마 전엔 은근슬쩍 나한테 혼자 살기 외로운데 너희 집 방이 좀 남지 않냐는 소리까지 하셨다니까. 설마 합가하고 싶다는 건가 싶어서 그 뒤로 나도 어머니 전화를 피하고 있어. 그래? 근데 왜 나더러 어머니 보러 가라고 하냐고? 형이랑 형수님이라도 있으면 우리한테만 기대려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제사도 그렇고. 야, 이 못된 자식아. 네 형수가 얼마나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면서 그걸 우리한테 다시 떠넘기려고 들어? 정 어머니가 신경 쓰이면 너랑 재수 씨가 가서 제사를 돕든 뭘 하든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말고. 자기들이 부담스럽다며 저희에게 시모를 떠넘기려는 듯 말하던 시동생에게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저희와 연이 끊긴 후 시동생 내외에게도 외면당했던 거죠. 두 사람은 이젠 자신들밖에 남지 않았던 시모를 얌체처럼 손절해버렸던 거예요. 시모는 그렇게 쓸쓸한 처지가 됐지만 너무 시모에게 당한 일이 많았던지라 저는 시모가 안쓰럽진 않았습니다. 시모가 절 골탕 먹이기 위해 지냈던 제사도 안 지내도 되니 아주 속이 편하더라고요. 다만 전 시아버지 제사만은 집에서 조촐하게라도 직접 지내드렸죠. 지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게 흘렀는데 저와 남편은 같은 날인 아들의 생일과 시아버지의 기일을 함께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지만 나중엔 아이에게 꼭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네가 태어난 날이 기일이신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인질 말이죠. 그리고 무슨 기운이 있는 시기였는지 전 얼마 전 시모와 엄마의 연락을 비슷한 시기에 받게 됐어요. 둘 다 제게 번호를 차단당한 걸 알았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이유는 모두 후회였더라고요. 엄만 제게 동생이 있지도 않은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얼마 전엔 사기로 교도소까지 가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오랜만에 듣게 된 한심한 친정 소식도 기가 막혔는데 엄마의 용건은 저를 더 헛웃음 짓게 했죠. 엄마랑 아빠랑 네 동생 때문에 이 나이에 집도 월세로 살고 있다. 넌 먹고 살만하니? 너도 우리 사이도 대기업 다니잖아. 저기 네가 엄마랑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이가 드니 우리가 너한테 한 행동도 너무 후회되고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아니, 엄마랑 아빠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놓친 게 후회되는 거겠지. 엄마랑 아빠가 진짜 후회하고 있었다면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이렇게 전화 못했을 거야. 난 우리 시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아주 잘 알게 됐어. 나한테 부모님은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 한 분뿐이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난 이제 부모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또 시아버지가 생각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게 역시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한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큰애야, 나다 네 시애미. 왜 너랑 현식이 내 전화 그렇게 안 받니? 차단했으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 나한테 마음이 안 풀렸니? 예, 내가 제사 이젠 다 없앴으니까 제발 나 좀 보러 와다오. 내가 합가 좀 하자고 몇 번 말했더니 네 시동생이랑 동서나에 내 전화 받지도 않어. 전에 명절에라도 얼굴은 비추더니만
이젠 바빠서 못 간다는 전화만 하고 말아버린다니까. 이제 네 시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 돌아가시겠다. 예, 내가 맨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네 시애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네 시애비를 봐서라도 제발 이젠 기분 좀 풀려무나. 그 옹고집인 현식이한테도 네가 말 좀 잘해주고 너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도 한마디 안 하셨으면서 어떻게 마음 풀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과? 시부모가 무슨 며느리한테 사과야, 사과는. 너도 나중에 네 아들이 너처럼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 데려왔다고 생각해봐라. 부하가 침이나 안 침이나. 그래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까지 했으면 너도 한 발 물러나 줄 줄 알아야지. 내가 이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요? 전 앞으로도 쭉 이뤄낼 테니까 그냥 쭉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사세요. 저는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어떤 며느리를 데려오든 간에 인성이 나쁜 게 아니면 사랑으로 품어줄 거예요. 내 자식만큼 그 애도 사랑받아 마땅한 한 사람인 걸 항상 기억하면서요. 반면에 아직도 저한테 수준 떨어진다 어쩐다 말씀하신 어머니껜 전 더 이상 좋은 며느리 안 하고 싶습니다. 전 앞으로도 아버님 제사만 열심히 챙기면서 아버님께만 좋은 며느리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화 하지 말아주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해주며 그래도 당신에겐 부모님이니 시모가 신경 쓰이면 혼자는 가봐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여지를 들이면 어머니는 언젠간 분명히 당신을 또 눈물 흘리게 하실 거야. 난 나만 믿고 시집 와준 당신 그렇게 힘들게 만들기 싫어. 당신하고 난 어머니께 8년이란 시간을 들였고 그 시간을 약이 아닌 독으로 쓰신 건 어머니야.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만 챙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절 함부로 여겼던 시모도 친정 부모님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좋지 못한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든 자식에게든 모질게 군 부모치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기보단 저를 유일하게 소중한 자식 취급해 주셨던 시아버지만을 더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대접해주는 고마운 남편과 함께 저희 아들은 부모의 사랑에 허기져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절 하늘에서 저희 시아버지가 기특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지 않으면서요.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께 짧은 편지를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 선미예요. 아버님 큰며느리요. 제가 제사 때마다 올려드리는 쭈꾸미 볶음은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사실 저요. 아버님 제삿날 아니면 쭈꾸미 볶음은 쳐다도 못 봐요. 아버님 생각이 너무 나서요. 그리고 제 생일엔 남편이 꼭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고맙고 맛있게 먹고 있긴 하지만 아버님이 끓여주셨던 그 맛이 통 안 나서 한 번씩 가슴이 허전하더라고요. 아버님, 아버님이 제게 주셨던 부모님 은혜, 저 그 감사함을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도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제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엔 진짜 제 아버지로 태어나 주세요. 그럼 저도 오래오래 아버님께 효도하고 살게요. 아셨죠?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